어둠이 짙게 내린 도심의 밤. 밤이 되면 이곳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납치,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 어느새 대한민국의 밤길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이고, 안 당해본 사람들은 이거 모르죠. 그냥 칼 빼줘서 내가 그냥 죽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살고자 해서 112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돌아갔을까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변해버린 밤. 여성들을 노린 범죄는 왜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 밤길에서 여성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방법은 무엇일까?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한 대로변. 지난 4월 이곳에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밤길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좁은 통로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던 피해자는 358조각으로 참혹하게 토막 살해된 채 발견됐다. 범인은 바로 희대의 살인마 오원춘이었다. 사건 발생 100여일.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수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던 언니는 사건 직후 곧바로 이사를 갔다. 밖에도 잠그고 여기 꼭 잠그고 다 닫고 화장실도 닫고 여기도 꼭 닫고 이 문도 닫고. 30도가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문을 모두 꽁꽁 닫고 지낸다는 곽씨. 사건 후 엄습해온 불안감과 공포감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어둠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생겼어요. 밤에는 그 틈 하나 사이에서 열려 있으면은 누군가 날 쳐다볼까, 누군가 나한테 해하러 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세수하는 그 눈 감는 것조차 그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밖에서 화단을 손질하는 전기톱 소리가 들리자 몹시 불안한 듯 온몸을 잔뜩 움츠리는 곽씨. 주변의 모든 것이 지금 그녀에겐 사건과 연관돼 있다. 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지고 계속 몸을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다른 약을 또 복용하는 게 있으세요? 수면제? 항우울제. 집안 곳곳엔 동생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채취 남아있는 이거 다 동생이 입었던 거. 이렇게 말랐었어요. 그런 애를. 냄새도 그대로 있어요. 병도 아닌 교통사고도 아닌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동생의 갑작스런 죽음. 가족들에겐 충격과 분노, 그 이상의 깊은 상처가 남겨졌다. 입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랐었는데 흔적들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힘들죠. 사는 게. 나 진짜 내가 먹여 살릴게. 걱정 말고 어깨에 그렇게 축 처져 있지 말고 힘내라고 아빠를 다독여준 그런 동생. 동생은 야근까지 하며 힘들게 번 돈을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께 매달 드릴 정도로 효녀였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릴 줄 생각도 못했다. 잊으려 할수록 더욱 사무치게 그립다. 지금도 집으로 돌아오는 동생의 꿈을 꾼다는 곽씨. 길 가는 젊은 여성들만 봐도 죽은 동생이 떠오른다. 아직도 마음에서 동생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내 동생도 지금 살아있으면 저렇게 이쁘게 옷 입고 다니고 꾸미고 다녔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결혼할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애기 나면은 언니가 꼭 봐주라고 막 이랬었는데, 혹시 동생이 새가 돼서 날아오진 않을까. 오원춘 사건의 1심 판결이 있던 날, 살인자 오원춘을 만날 생각에 가족들은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잠시 후 오원춘을 실은 후송 차량이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취재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수의를 입은 오원춘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살해 동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온 오원춘. 오늘은 그의 죗값이 결정되는 날이다. 언니가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담당관을 찾았다. 배가 속이 안 좋은가 봐요. 긴장이 그럴 수도 있지. 감정이 가족을 잃었는데 막 꿈을 계속 꿨어요. 그러니까 오원춘과의 대면을 앞두고 쉽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유가족. 부실 수사와 엽기적 범행 행각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들이 헛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1시간여의 공판이 끝나고 드디어 1심 판결이 났다. 오원춘에게 사형이 내려졌다. 사형이 죽는 게 고통스러우면은 죽여야겠지만 그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팠으면 좋겠어요. 닦인 딸, 병도 안 드는 딸,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 거에 너무 불쌍하지. 수면제 아니면 잠을 못 자고 보고 싶고 날마다 부러운 것 같고 엄마 부르는 것 같고. 사건 100여일이 지난 현장. 범행을 저질렀던 오원춘의 집은 그날의 참상을 간직한 채 방치돼 있었다. 오원춘은 어떻게 그토록 대담하게 피해 여성을 이곳까지 끌고 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 범죄 심리학과 표창원 교수와 동행해 이곳의 특징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피해자가 그 커다란 비명 소리를 오랫동안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나와주지 않았다는 것. 오원춘 스스로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구도 쳐다보거나 도와주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 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구가 입주해 있는 다세대 주택. 그러나 피해자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했다. 납치된 지 20여 분 뒤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던 피해자. 성폭행 당한다며 다급히 구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부실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납치 13시간 만에 피해자는 처참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납치되던 순간 살려달라는 피해 여성의 외침은 이곳에선 왜 공허한 울림이 됐던 걸까? 범행 현장 인근 지역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이곳의 특징은 골목이 대단히 좁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전혀 없죠. 그래서 밤이 되면 아주 어두워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옆이 높은 벽과 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어느 곳으로부터도 도움받을 수 없다.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다.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나만 고립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주 좁은 골목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고 중간에 은닉할 수 있는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죄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몸을 숨기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높은 담장과 복잡한 골목길로 이루어진 구조. 오원춘이 전봇대에 숨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인도는 여전히 어둡고 음침하다.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거리를 황량하게 만들고 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해 떨어지면 거리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주민들이 불안하다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아는 사람들에게 부닥쳐도 괜히 불안하고 옆에 좀 낯선 사람이 지나가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괜히. 그날 저도 이 길을 지나왔거든요, 비슷한 시간대에. 그래서 아 진짜 그 일이 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시간 차이도 한 20분 전에 제가 이 길을 지나갔었거든요, 그날. 옛날에는 별 생각 없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좀 위험해진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밤길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감으로 얼룩져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밤길은 더 이상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지난 2002년 가을밤, 친구를 만나러 나간 여고생이 순천의 한 여고 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그로부터 10년, 어머니 정미령 씨는 여전히 실종된 딸을 찾고 있다. 이름은 조수민. 당시 17살이었던 딸은 지금 살아있다면 20대 중반의 어여쁜 숙녀로 자랐을 것이다. 전단지에 실린 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쏟아내는 어머니. 10년 전 딸 수민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딸을 좀 찾거든요. 고6 때 그 실종 다시 그 이제 10년 지나서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해서 지금. 이 제천 사람이에요? 아 정확한 거는 아닌데 예. 제천 그 전화번호가 한번 떴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왔다가 가긴 했는데 예. 확인 안 되고 그냥 갔었거든요. 없어졌어요. 몇 년 전 제천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 한 통에 수민이 아닌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산으로 이곳을 찾았다. 새로 만든 전단지엔 여고생 수민이와 20대 수민이가 함께 있다. 살아있을 거란 희망 하나로 버텨온 지난 10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몽타주를 보고도 낯설어요, 굉장히. 그 고등학교 때 그 모습만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걸 익숙해지려고 지금 가서 보고 아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구나. 지금 그렇게. 실종되던 날 밤, 시내에서 친구들과 헤어져 버스를 탄 수민이. 하지만 수민이는 집으로 가지 않고 학교로 향했다. 친구 혜경이에게서 책을 빌리기로 한 수민이는 밤 10시쯤 약속 장소인 학교 앞을 찾아갔다. 그날 마침 그 친구하고 책을 이렇게 받기로 했나 봐요. 근데 이 수민이가 그 책을 받기로 하고 이 친구를 주기로 하고 아마 그렇게 됐었나 봐요. 야자수 끝나고 나서. 그런데 학교 정문 앞에 거의 도착했다는 친구와의 휴대전화 통화를 마지막으로 수민이는 마치 증발이라도 하듯 사라졌다. 그러면 왜 가출을 했을까? 이런 거 저희가 생각해보잖아요. 근데 가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엄마 아빠랑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트러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무관계가 뭐 안 좋아가지고 이지매를 당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납치된 거 아닌가, 어린애라 생각하고 납치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녁 8시만 넘으면 주변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하는 학교 앞. 10년 전 이 어둠을 밝히는 건 가로등 하나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사라진 뒤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수민이. 그런데 사건 초기 경찰은 수민 양의 실종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했다. 수업 시간에도 경찰 와가지고 막 취조당하듯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하고. 또 경찰들이 저희 집도 왔었거든요. 숨겨준 거 아니냐고. 근데 저희들 얘기는 전혀 듣지도 않고 거의 가출이다. 뭐 가출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저희 얘기는 듣지도 않았었고. 가출은 아니다고 생각하죠. 네. 준비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핸드폰도 충전 그 배터리가 약간 두껍고 얇은 거 있잖아요. 그 얇은 거 그냥 그대로 충전 여기 두꺼운 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어버이날 누구보다 애교 많고 사랑스러웠던 딸 수민이. 그때 당시 가지고 다니면서 수민이가 쓰던 물건은 볼펜 한 자루라도 버리지 못한다는 어머니. 품 안에서 갑자기 사라진 자식을 어떻게 10년이란 세월로 지울 수 있을까? 가슴 한켠 어머니는 딸 수민이를 묻었다. 지금도 여고생들 보면 저 고개 돌려요. 교복 입은 애들 보면. 실제로 여성 실종자 신고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 수사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전체 실종 사건 중에 납치 등의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1% 남짓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1% 남짓이라는 작은 숫자 때문에 모든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로 일단 보는 그런 접근 방법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평상시 그 실종자의 생활 태도 그리고 남겨진 징후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빨리 분석을 해서 일단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건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의 범위에 드는 그런 카테고리 내에 든다고 한다면 일단 범죄 연루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야 하는 거죠. 밤은 또 다른 얼굴이 되어 밤길 여성들을 위협한다. 오원춘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대전에서 여성 납치 강도 사건이 3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피해 여성이 늘 다니던 집 앞 골목길에서 일어났다. 차량을 주차하던 순간 납치된 피해자. 범행 현장이 사설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그 납치범 일로 와갖고 일로 갔어요. 이렇게 여기가 집이에요. 그 여자분 집인데 여기 주차하려다가 못했어요. 밤 9시경 배낭을 맨 범인이 대상을 물색하듯 골목길을 어슬렁거린다. 이때 여성 운전자가 주차를 시도하자 자연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는 범인. 납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여도 되지 않았다. 무섭게 일어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뭐 주차하자마자 바로 조수석 옆에 문 열고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전날 저녁 9시쯤에 납치되고 어머니가 막 경찰들 오고 해서 막 우시고 막. 그런데 범행이 일어나는 그 순간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차량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는 그러질 못했다. 흉기로 위협하는 범인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범행은 금품 갈취에서 멈추지 않았다. 여관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인. 벗어나려 했지만 범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로 손목을 묶고 감금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여성을 잔혹하리만큼 무참히 짓밟아버린 범죄자. 용의자는 20대 후반의 남성. 그가 납치와 성폭행으로 빼앗은 돈은 현금 100만 원. 그러나 피해 여성에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집 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피해 여성에게 사건은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2차 피해로까지 이어졌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아무래도 그 사건이 일어나면 말이 많잖아요. 범인은 한 달 새 대전과 청주 지역을 오가며 연이어 3차례 여성을 납치, 성폭행했다. 모두 밤과 새벽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 대전, 청주 인근 지역 여성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사건 발생 전 범인을 목격했다는 김봉건 씨.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 이 집안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얕으니까 지나가면 이렇게 그거 한번 볼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아예 뭐 이 정도였으니까요. 뭐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본 거죠. 저 정도는 저건 아니다 싶은 거죠. 싶어서 그런 거죠. 얘가 이제 나를 인식을 하고 이제 빠른 걸음 여기서는 빠르게 가더니 저쪽에서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얼굴을 좀 자세히 봤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서 이렇게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근데 금방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당시. 모두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용의자. 한 달 새 3건의 동일 범죄가 일어났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결국 경찰은 용의자 김민수를 공개 수배했다. 이 범인이 또 다른 제2, 제3의 범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빨리 검거하기 위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연쇄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도피 행각을 벌이며 활기를 치는 사이 여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순간부터 괴담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청주의 한 고교에선 괴한이 학교 안으로 침입해 여학생을 납치, 성폭행했다는 실체 없는 소문이 떠돌았다. 학교에서 방문하고 그냥 집 바로 가라고 저희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납치됐다고 그냥 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네요. 지금까지 진짜요? 네. 자료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괴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전 지역에선 SNS와 인터넷을 통해 일명 대전 탄방동 살인사건이란 이름으로 유포됐다. 요즘에 대전 근교에서 납치 사건들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저는 그거 받고 되게 많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유포된 괴담. 호신용품을 들고 다닐 정도로 여성 치안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 요즘에는 주차하다가도 이렇게 위험하게 당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험하고 그러면 연락을 해가지고 좀 앞에 아빠 아니면 남동생이 나와서 같이 들어갔다던가. 언제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 대전 연쇄 부녀자 납치범 김민수의 마지막 범행 대상은 택시였다. 여기서 내가 도망갔어요. 김민수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강도를 저질렀다. 제가 이렇게 묶여 상태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지고 탁 밀었죠. 여기서 밀고 잠깐 탁 밀고 그 순간 사이에 제가 일로 도망갔어요. 김민수에게 납치돼 부여까지 끌려온 최 씨. 달아나다 다시 붙잡혔지만 오랜 도피 생활로 지친 범인은 다행히 택시기사 최 씨를 풀어주었다. 택시 강도 역시 또 다른 범행을 위한 수단이었다. 2차 범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여자를 납치해서 그 여자한테 강도짓을 하려고 이거 손님 태워가지고 그 여자한테 강도짓 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공개 수배 10여일 만에 대전 연쇄 부녀자 납치범 김민수가 검거됐다. 차분하게 현장 검증에 임한 김민수. 그는 전과 경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차에 탔을 때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는지 그 피해자를 한번 좀 재연을 해봐요. 처음에 무슨 소문이 있었고요. 오늘 와서서 누구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출발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목에 딱 들이대고. 도피 생활 동안 살이 무려 13kg이나 빠질 정도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는 김민수.
초범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 김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회사에 근무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사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빗나간 선택을 했다. 사정하여 점점 투자도 들어가고 집에다 손 벌릴 것도 한계가 있고 계속 연체되고 하니까 그 원금들은 이제 갚아야 되니까 아니면 만회하려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 그가 납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딱 그냥 그 자리에서 뺏을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났으면 싶어서 그러니까 카드 인출도 하고 현금 인출도 하고 다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했고 그래서 잡고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돈을 노린 범죄였다면 그는 왜 납치한 여성들을 모두 성폭행한 것일까? 제일 여성이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신고율이 적다고 알고 있는 게 성범죄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 사람들도 무서워서 신고를 안 했으면 그 생각만 들었어요.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사건 사고의 상당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다. 특히 늦은 시각, 여성이 혼자 있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납치와 폭행, 성폭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한탕을 노린 여성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최근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만도 매일 3.6건씩 성폭력이 발생할 정도로 여성들의 치안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갑작스럽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달리 이제 뭐 특별한 범행 수법 같은 것을 잘 갖고 있지를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가 몸값을 노리고 여성을 납치해서 그냥 몸값만 받으면 여자는 풀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몸값을 노린 납치 범죄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다니던 집 앞 골목길.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주차를 했던 김 씨. 그녀는 기다리고 있던 범인들에 의해 납치됐다. 범인들은 김 씨를 14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현금 인출을 시도했다. 모두 몸값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 결국 범인들은 지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은 뒤에야 김 씨를 풀어주었다. 사건 발생 5개월. 범인들은 모두 검거됐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신경 안정제 없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김 씨. 매일 납치 당시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고, 안 당해본 사람들은 이거 모르죠. 그냥 제가 진짜 무서웠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 말로만 전달되는 거랑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칼 빼서 내가 그냥 죽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협박 당하고 싶지도 않고. 차량에 감금된 채 14시간을 협박과 폭행을 당하며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던 김 씨. 범인들이 주유소에 들렀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못했다. 그때 칼 이렇게 들이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유소 두 군데 들렸는데 들을 때마다 앞에 애가 칼 대고 있어 그러더라고.
저 그냥 아예 포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나 그냥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사건 후 김 씨는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말수도 줄어들었다. 그런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음은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제일 안타까운 못 먹고 토하고 잠 못 자. 그리고 잠 못 자고 공포에 떨고 이러니까 나로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계속되는 구토 증상에 음식의 절반은 내버리기 일쑤다. 마음은 다 먹고 싶고 한 배부르게 막 먹고 싶은데 또 무리하면은 또 다 올리고 하니까. 사건 이후 충격을 이기지 못해 직장까지 잃게 된 김 씨. 최근엔 바깥 출입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세상과 높은 담을 쌓고 있었다. 생각부터 하는 자체가 벌써 틀려지고 개인기피증 같은 것도 있고 똑바른 시선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뜻밖의 겪은 사건의 충격은 피해자가 홀로 견디기엔 그 무게가 너무 컸다. 실제로 피해자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김 씨와 함께 범죄 피해자 심리센터를 찾았다. 2시간여에 걸친 심리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혼자 우두커니 서 있어요.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무가? 나이 먹어가면서 푸르름도 없어지고 나뭇잎도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집 앞. 그녀에게 그날의 악몽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듯했다. 사건과 관련된 이 심리적 고통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무기력하고 축 처져 계시는 상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또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시겠고요. 또 이분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로 생활 속에서 경계를 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던 김 씨가 특별한 모임에 참석했다. 범죄 피해자 심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 피해 여성과 피해자 가족의 치유를 위한 자조 모임. 오늘은 빵과 쿠키를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심리 치유에 도움이 된다. 최근 묻지마식 강력범죄가 늘면서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의 상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범죄 피해자 심리센터를 찾은 여성들은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장 많이 겪고 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비슷한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이제 고통을 나누다 보면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범죄 피해자들의 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추세다. 거주 용의 지역으로 경찰청의 과학수사센터. 중간에 벌어진 범죄들은 바깥으로 범죄 프로파일링 수사팀은 최근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연구 중에 있다. 거주나 이런 지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범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문집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같은 경우는 범인을 특정짓기에 관련된 범죄라기보다는 피해자가 갖고 있는 매력 때문에 그 장소가 선택되어진 것이 거고 지금 현재 나타난 범죄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범죄 예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범죄가 많이 일어난 지역과 범죄의 특징을 통계를 통해 지리학적으로 분석해 미리 범죄 유발 지역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분석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익명성이 많이 보장이 되는,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서로 유대도 없고 서로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그런 범죄에 관련된 관심조차가 없는 지역에 좀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골목길 같은 경우도 뭐 주택가 골목길이라든지 후미진 곳,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관찰이 어려운 곳, 그곳에 들어가면 범죄자는 자기 왕국이 되는 거거든요. 외부적으로 노출이 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후미진 곳, 그런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 다발 지역인 핫스팟 지역은 대부분 노후된 주택가나 다세대 주택촌이 밀집된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한 동네.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이 지역은 여기저기 방치된 폐기물들이 골목길 곳곳에 버려져 있다. 거리를 지나는 여성들 역시 주변 환경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무섭죠. 밤늦게 다니기에는.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도 이 근처 사는데 모르는 사람이 쫓아온다던가 그런 일이 실제 있었거든요. 친구한테. 유대관계 이런 건 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전혀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시장 변형이나 뭐 새마을 뭐 지도에 뭐 저도 그런 쪽으로 막 활성화돼서 많이 했는데 이쪽으로는 누가 맡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전혀 모르겠어요. 누가 뭐 그렇다고 인사 온 사람도 없었고 뭐 그래. 그렇다면 범죄 다발 지역이라 꼽히는 이곳은 밤이 되면 어떤 환경으로 변할까? 범죄 환경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경찰대 표창원 교수와 고려대 건축가 이경훈 교수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예, 전부 이 나무 잎들이 저 건물의 조명을 다 가리고 있고요. 거리와는 소통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모습이에요. 불투명 창이고. 이 지역이 바로 이 범죄 다발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차량들이 쭉 벽을 따라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에 누군가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차량 뒤 공간에 이렇게 숨게 되면 전혀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죠.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역시 지나가는 여성에게는 대단히 갑작스러운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적 요소는 낮과 밤을 전혀 다른 장소로 만들어 놓는다. 우거진 수풀은 밤이 되면 건물의 조명을 모두 가려 어둠을 조성하고 불필요하게 높게 쌓인 담장은 밤이 되면 범죄자들의 은닉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 주차된 차량과 담벼락 사이 역시 밤이 되면 범죄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의 밤 시간대 핫스팟을 분석하자 붉은색의 범죄 다발 지역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곳은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손길이 자주 오는 곳이다. 언제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또는 이 앞에 있는 집에 있는 거주자가 나와서 청소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정비하는 이러한 장소다라는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되어 있고 깨끗한 장소, 질서정연한 곳에서는 범죄자들은 잘 범죄를 하지 않고요. 선호하지 않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적 요인으로 두 교수는 가로등을 주목했다.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측정한 밝기는 20럭스. 하지만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중간 지점은 밝기가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상당히 어두운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야간에 일어나는 노상 범죄의 40% 이상이 5럭스 미만의 조도하에서 발생을 하고요. 실제 15럭스 이상이 조도가 확보되는 지역에서는 약 3% 정도만이 발생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5럭스라는 것이 저 앞에서 한 10m, 15m 정도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얘기합니다.
범죄 다발 지역에 세워진 가로등 아래에선 사람이 바로 코앞까지 도달해서야 인식될 정도였다. 그렇다면 범죄 청정 지역의 가로등은 어떨까? 한눈에 보기에도 밝은 조명, 조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측정한 조도는 얼마나 나올까? 92.3럭스. 이전 지역보다 4.5배나 더 밝다.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역시 밝았다. 가로등의 밝기만 바꿔도 범죄율은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 영국 5개 도시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가로등 밝기를 높이자 총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이라는 거는 조명이 밝게 밝혀진 야간에도 밝게 밝혀진다는 거는 범죄자 입장에서 볼 때 본능적으로 지금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누군가가 내 범행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본능적인 불안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상당히 강한 심리적인 억제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CCTV보다는 조명이 더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매 점포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의 한 상가 지역. 낮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지만 밤이 되면 마치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낮에하고 밤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낮하고 하늘과 땅 차이요. 그거는 뭐 그냥 시커매갖고 골목이 으슥해갖고 사람들이 사람의 선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입감이라는 게 있어갖고선 여기 골목에 첫 발도 뒤로 놀라고 그러진 않아. 밤에는.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퇴근하고 없기 때문에 한 99%가 빈다고 봐야 돼요. 저녁이 되자 인적이 사라진 상가 골목은 어둡고 음침한 공간으로 변했다. 길을 밝힐 조명 하나 제대로 켜있지 않은 골목길. 여성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치안 부재에 놓인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이곳에서 발생했다. 도매상가 안에 위치한 한 호프집. 새벽녘 가게에서 잠을 자던 여 종업원이 성폭행을 당했다. 주인이 퇴근하고 난 뒤 일어난 일이었다. 자고 있는데 발로 누가 차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칼을 들여대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뒤로 다 묶더래요. 손이고 얼굴도 모자로 다 뒤집어 씌워놓고 그래놓고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범인은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피해 여성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게 한 후 성폭행했다. 피해자에겐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고 막 부었어요. 얼굴을 몰려볼 정도로 부어갖고 왔더라고요. 몸이 우선이니까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보냈어요. 가는데 참 마음이 참 되게 안 좋았어요. 종업원이 당한 일이었지만 여 사장 역시 그 시간에 있었더라면 범행 대상이 됐을지 모른다. 사건 후 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10시 전 가게 문을 닫고 있다. 예전에는 11시에서 11시 반 사이 뭐 그때까지는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냥 웬만하면 일찍 들어가요. 또 재범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모방해
해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여자분들 항상 두려움이 많은데. 네, 그렇죠. 언제쯤이면 밤길이 여성들에게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까? 지난 6월 강도 성폭행범이 드디어 검거됐다. 범인은 50대 중반의 전과 8범. 그는 여성이 홀로 영업하는 가게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 강간 포함해가지고 절도 한 50여 건 이상이 되는데 본인 생각에 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허술하고 마음이 허술하고 시청자 그것 때문에 시간에 12시간 넘으면 이제 사람 인적이 없으니까 소리가 나고 그래도 좀 안전하 안 하겠나 일천 깨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뭐 한 걸 하면 되지 그런 잠재의식이 있는 것들이 속죄하는 게 있지. 치안이 취약해지는 야심한 밤이나 새벽 시간대를 기다렸다는 범인. 밝혀진 범죄 건수만 60여 건.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다방이나 헛보쯤 12시 문을 닫아요. 닫으면 그 시간 이후에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들어갑니다. 거기를. 근데 그때는 인적도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범행을 택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전에도 여자를 성폭행하고 강도상해로다가 10년 보호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행 대상이 여자가 그렇게 쉽죠, 남자보다는. 그래서 여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범인은 60대 여성도 노렸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용순 씨. 아직도 사건이 있던 그날 일이 생생하다. 처음에 저 돌 있는 줄 아마 올라갔더라고. 처음에는 저 돌 짚고 올라갔더라고. 저 돌 있잖아요. 이번에도 범인은 열린 창문을 통해 다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칼로 잠자던 피해자를 위협한 범인. 그러나 최용순 씨는 온몸으로 강렬히 저항했다. 미끄러지는 칼로 창기냐. 그러니 이를 덜푸덕 넘어지네. 일로. 칼 드는 손이 여가 단로가 이렇게 칼 드는 손이 막 숨을 자꾸 막 죽어도 맞아도 안 놔줬다니까. 얼마나 맞았는가 모른다니까. 그래서 안 놔줬다니까 이놈을 이불이가 다 묻었지. 피가 이불 저 바닥 이런 데가 다 묻었지. 성폭행의 피해는 면했지만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지만 삶의 터전이니 떠날 수도 없었다. 피해 여성에 대한 범인의 생각은 어떨까? 그렇게 피해를 당한 여자는 어떤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여자로서 어떤 치명적인 건데 그걸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이해가 안 가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꾸 자기한 상대에 보내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 역시 여성 범죄를 부른다. 여성 대상 성폭력 사범들이 수감돼 있는 남부교도소. 수감자들의 교육재활센터가 언론 최초로 공개됐다. 이곳에선 오늘 아주 특별한 수료식이 열린다. 바로 고위험군 성폭력 사범들의 300시간 교육이 끝난 것이다. 남부교도소는 국내 최초로 300시간 전문 교화 프로그램을 지난 6개월간 실시했다. 교육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심리, 인지, 행동,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재소자들이 그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됐다. 제가 친족 관계가 아니고 남의 아이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법에 위축될 만한 일은 아니겠다 하는 식으로 자신감에 넘쳐 생활을 했고 내 교육을 접하면서 내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국내 총 6개의 교도소에서 6,400여 명의 재소자들이 교화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교육은 그동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교육은 범죄 원인에까지 우리가 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금이라든지 혹은 작업이라든지 직업훈련 이런 측면에 수용자들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성폭력 사범은 그 심리, 행동, 정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재범률이 50%를 넘어서는 만큼 처벌식 위주의 예방만으로는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교화 교육을 통한 여성 범죄 예방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보다 더 선행돼야 할 예방법은 바로 환경 개선이다.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서울 서남부 지역. 이곳에 CCTV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고화질에 360도 회전하는 신형 CCTV를 설치하고 있다. CCTV는 감시 기능뿐 아니라 위급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과 함께 연결돼 있다. 짠. 전봇대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24시간 운영되는 통합 관제실까지 곧바로 전송돼 구조자의 위치 확인까지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 도입한 이 시스템은 범죄율을 줄이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1등 공신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었다. 처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실시한 담장 허물기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왔다. 담장이 가로막혀 있을 당시엔 절도 사건이 끊이질 않았던 마을. 하지만 이웃 간의 소통을 가로막은 벽을 허물고 난 뒤 결과는 놀라웠다. 담장 허물기 전에는 어두웠잖아요. 일단 숨기가 좋았고 그래서 도둑이 들었다 해도 도둑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담에서 붙어버리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숨을 곳이 없어요. 담장을 다 허물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없어졌고 학생들 범죄도 없어졌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화단 꾸미기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옥녀이가 와야 일하지. 옛날. 이렇게 함께하는 일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소통도 활성화됐다. 그 노력의 결과는 범죄율의 변화로 돌아왔다. 환경 개선으로 범죄율이 현격히 줄어든 것이다. 밤 10시. 직장에서 퇴근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순찰을 돌기 시작한다. 범죄 취약 지역들을 돌며 매일 밤 지역 주민들을 지키고 있는 대원들. 전국엔 약 12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 범죄 예방에 나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역시 여성 범죄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집이 어디야? 얼른 집에 들어가야지. 위험해. 가족들 생각해서 그냥 봉사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고 하면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자기 가족들 위해서 한다고 해야 될까요? 밤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밤길 위에 여성이 있다. 점점 더 흉포화되고 잔혹해지는 밤길 여성 범죄. 요즘 서울 곳곳에서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더 이상 여성에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밤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그동안 우리가 밤길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생각할 때는 대개 사람 중심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느냐, 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 그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과자에 대한 대책, 감시 또는 우범자나 아울러 이런 범죄자들에게 겁을 줄 수 있는 방안, 이제는 좀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 공간이 중요하다. 공간의 특성이 중요하고 결국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이 밤길 여성 대상 범죄를 부추기느냐, 이런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희대의 살인마 오원춘의 사형 판결이 난 뒤 광민호 씨는 누나를 만나기 위해 납골 땅을 찾았다. 그동안 누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민호 씨. 오원춘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뼛속까지 사무치는 아픔과 분노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여기 오면 좀 힘나요. 누나가 막 그랬거든요. 방황하고 그러면은 되게 뭐라 했거든요. 지칠 때 한 번씩 오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형 판결에 항소한 오원춘. 가족들에겐 또다시 기나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서운해하지 말고 적어도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나는 평생 기억할 테니까 죄 지은 사람 다 벌받게 해줄 테니까 좀 억울해도 거기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적 사건. 이런 밤길 범죄의 피해 여성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사회가 나서야 한다.